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윤영섭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다양한 강의 콘텐츠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이 행복해지는 대인관계 기술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상이 행복해야 일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들의 일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감정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보이시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4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생활입니다. 네. 저희 강의 가서 한 번씩 이런 시트지를 나눠드립니다.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보통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많이 작성을 해주십니다. 재무, 건강에 좀 포커스를 두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와 여가를 점수를 매기곤 하는데 이 점수 형태를 원으로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타원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원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바퀴라고 했을 때 이 바퀴는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퀴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만 챙겨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챙기는 것도 여가 생활을 통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돈을 2배로 번다고 행복하거나 지평수가 2배 넓다고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평수보다 마음의 평수가 넓은 게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GDP 기준으로 세계 12위 국가입니다. 세계 10위권임에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작년에 58위에 그쳤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20배 이상 늘었지만 행복지수는 왜 높아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오늘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심리 테스트인데요. 자, 올해도 올림픽이 열립니다. 평창올림픽. 과연 올림픽에 금, 은, 동 세 메달리스트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물론 금이겠죠. 하지만 그럼 금 다음으로 좋은 건 은일까요? 동일까요?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다음 3명의 사진을 제가 임의로 섞어놨습니다. 표정만 보시고 누가 금이고 은이고 동인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표정이 가장 좋은 쪽은 몇 번인가요? 네. 금은 보이시죠? 금 몇 번인가요? 네, 금은 2번입니다. 금이 보이시죠? 여러분, 금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2번이 금이고요. 그럼 금 다음으로 좋은 은메달은 표정이 좋은 1번일까요? 표정이 안 좋은 3번일까요? 네. 정답은 여러분, 놀랍게도 은메달은 표정이 좋지 않은 3번이 은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좋았던 1번이 동이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동보다는 은이 좋은데 왜 은메달리스트는 표정이 안 좋은 걸까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은메달리스트는 북한의 역도 기대주 김국형 선수입니다. 본인이 최선의 힘을 다해서 역기를 들었지만 본인 다음으로 출전했던 중국 선수가 자신보다 1kg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을 딸 수 있었지만 금을 따지 못했다라는 상실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고요. 그럼 동메달을 딴 이 선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메달을 따지 못할 수 있었지만 땄다라는 안도감이 아니겠습니까? 시상식이 끝나고 내려올 때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은메달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내려오는 반면 동메달리스트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관계에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가 중요한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했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크게 후회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격려, 화이팅,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면 사람은 또 힘이 나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 연구팀에 따르면 은메달과 동메달 중에 표정에서 드러나는 행복도는 은보다 동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지금 이 아이는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작년 6월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만약 여러분 자녀분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이 아이보다 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아이는 불행하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쓴 초등학생은 그렇게 비교론적인 관점으로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답을 적어냈는데요. 이 아이보다 내가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나의 일상은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대하는 관계의 양상은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걸 기대하죠.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말이 잘 통했으면, 그리고 감정 대립이 적었으면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불문율이 있죠. 이 직장에 이 사람이 싫어서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싫은 사람이 없을까요? 전 직장에 싫었던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이 직장에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인가? 관계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사랑해줬으면, 보살펴줬으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몸에 알코올을 들이붓고 곡기를 끊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터넷 SNS에 제가 실제로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올린 글을 봤습니다. 정말 정신과에 와야 될 사람들은 정신과에 오지 않더라.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만 정신과에 오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지점은 나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관계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대인관계를 풀어내는 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유형들을 조금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음 시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와 상대방을 구분 짓고요. 서로 간의 감정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가장 관계에서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보시면 나도 긍정적이고 상대방도 긍정적인 경우가 되겠죠.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도 싫어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는 경우. worst. 정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이 worst.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그럼 이해하면 좋을까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다음 그림의 슬라이드가 여러분 나무막대가 몇 개로 보이시나요? 4개인가요? 3개인가요? 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무막대의 개수가 달리 보입니다. 왼쪽에서 보면 4개, 오른쪽에서 보면 3개시죠. 그죠? 만약 우리가 나와 친한 사람이 이 나무막대를 두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쪽에서 보면 3개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나는 4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3개라고 우긴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역시 나와 맞지 않는 친구군. 아, 좀 말이 안 통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마주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한 번씩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와이프가 한 번씩 이런 말 합니다.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내 기준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그죠?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예. 내가 니한테 준 게 얼만데 나한테 좀 잘 대해줄 수 없겠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베푼 것들은 크게 봅니다. 하지만 남에게 받았던 것 작게 보는 경향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수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 빼기 3은 뭘까요? 2죠. 이게 의미하는 건 여러분 오해할 만한 일도 3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인데요. 이건 이해하고 이해를 더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4 더하기 4는 8입니다. 이건 뭘까요?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 팔자가 꼬였다?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 팔자가 폈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 번씩 한 달에 2-3번씩 교도소, 교정시설에도 강의를 나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부산교도소에 이 강의 주제로 강의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젊은 재소자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랍니다. 자, 강사님,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재소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시키면 사기를 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공감되시나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팔자가 피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치다 보면 팔자가 피더라 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관점이란 이렇게도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건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만 가슴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슴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의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진 자는 모르는 행복이라는 외국인 사파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2명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사람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되게 기뻐하고 있고요. 아랫 사람은 주변에 꽃밖에 없는데도 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내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여유를 느끼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상생활 속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 일상생활 속의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10마디의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나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이 나에게 비난이나 충고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잠들기 전에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9명의 칭찬일까요? 1명의 비난일까요? 1명의 비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1명의 비난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9명의 칭찬이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을 볼 것이 아니라 힘들겠지만 장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월스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베스트로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하지만 강의 도중에 한 번씩 화를 내시거나 혹은 팔짱을 끼고 들으시거나 아니면 계속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의 도중에 그런 분들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강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잘 웃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면 뭐 다들 좋게 평가하시지만 한 번씩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강사님, 당신이나 잘 사세요. 오늘 강의 별로였어요. 그죠 여러분? 꼭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런 상황들을 한 번씩 우리가 쿨하게 넘길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내 기분과 일상 속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점이겠죠. 여러분 혹시 바닷물이 왜 얼지 않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닷물. 강물은 얼지만 바닷물은 잘 얼지 않죠. 왜냐하면 바닷속의 3%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더라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힘을 주는 3%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스트보단 베스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자, 관점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저는 감정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희노애락, 애호욕, 인간은 7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친한 친구랑 얘기할 때는 웃다가도 한 번씩 기분 나쁜 상황을 접목하게 되면 또 울상을 짓게 되죠. 여러분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내 감정에 취해서 누군가에게 크게 감정을 드러내고 후회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정말 많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공존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행복과 불행이란 감정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감정들을 더 많이 드러내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을 펴내신 저자 박용철 씨의 한 사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유리할 줄 알면서도 우리의 뇌는 착각을 한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감정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늘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늘 화를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잘 참아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정말 화날 일들이 많아서 화를 잘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느 한 부분에 기울었을 때 인간의 감정은 더 익숙해지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빈도가 더해지면서 습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통계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긍정적인 감정 단어를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 단어를 많이 필요할까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부정적인 감정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보다 7대3으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부정적인 단어를 들었을 때 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인간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EBS 지식 채널에 욕의 반격이라는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실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상적인 말을 할 때 나오는 침, 말할 때 침이 나오죠. 침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침. 우리가 일상적인 말을 할 때 나오는 침의 색깔은 무색이었습니다. 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 나오는 침의 색깔은 놀랍게도 무색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바로 분홍색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할 때 나오는 침의 색깔은 또 무색이나 분홍색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갈색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할 때 나온 이 갈색의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게 매일 투입시켜 본 결과 그 쥐는 일찍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갈색의 침을 많이 주입시키는 실험용 쥐처럼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거나 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이기 마련이겠죠. 제가 재미난 표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갈색 침전물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들이라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는 이런 갈색의 침전물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 컵을 마음이라고 빗대었을 때 우리가 깨끗한 물을 이 컵에 부어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컵을 비워내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컵을 비워내지 않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깨끗한 물을 갈색 물이 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 붓는 방법이 아닐까요? 실제로 감정 코칭의 세계적인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이죠. 불문율은 1대5의 법칙이었습니다. 1대5. 우리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말했다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적어도 5배 이상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방금 전 유리컵 실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갈색의 침전물이 쌓여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마음을 비워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물들을, 긍정적인 감정들을 더 부어냄으로써 내 마음을 조금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못난 건가 하는 착각을 하기 마련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은 이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해야 될 측면들은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리고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리고 미안해, 괜찮아, 좋아,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속의 감정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이 되게 푸근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넘칩니다. 그럴 때는 누가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금방 떨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보다 더 예민해지고 보다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담아두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뢰할 일이 있더라도 편하게 요청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만약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축적해두고 있다면 내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원을 받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저축해두는 습관은 어떨까요? 내가 많이 그런 감정을 베풀 때 우리의 관계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인간의 마음은 몇 도일까요? 마음속의 온도.
체온은 36.5도,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SBS 영재발굴단이란 프로그램에 나온 한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글로 적어낸 13살 문학소년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그 소년이 쓴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따뜻함이란 온도가 바로 마음의 온도가 아닐까. 따뜻함의 온도, 우리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월스트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당기는 힘, 바로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감정 상태냐에 따라서 마음은 끌어오르기도 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당기는 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이 꽃이 뭐로 보이시나요? 바로 벚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작년에 벚꽃축제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방에 어느 연인이 벚꽃축제 현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놓고 갔냐면 이런 글귀였습니다. 꽃이 펴서 봄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와서 봄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분이 조금 좋아지지 않으시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날리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만나니,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니 내 인생이 봄과 같구려. 지금 많이 힘들지만 곧 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서로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말을 거의 주고받지 않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아내는 분명 이런 말 할 겁니다. 아, 뭘 잘못 먹었나? 그죠? 네. 돈 필요한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정을 자주 공유하는 것이, 그리고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마른 사막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시겠지만 이 사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메마르고 건조한 땅, 아타카마 사막이란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게 불리는 이 사막이 놀랍게도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을 붉게 물들인 이 꽃, 꽃은 어떻게 사막에서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이 사막에 놀랍게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억수같이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땅속에 숨어있던 꽃씨들이 생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빗줄기를 맞아본 결과 꽃씨를 퍼뜨리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메마른 사막에 꽃이 필 수 있듯 메마른 관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이란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만 다가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잠시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어오시고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 혹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엄지척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손을 보시면 당신이 최고예라고 했을 때 엄지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밑에 네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되돌아오겠죠. 작은 관점의 변화, 그리고 내 마음, 감정을 다스리는 힘, 이것이 결국은 힘들지만 천천히, 그리고 내 인생을 조금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이게 문제야, 당신 생각해서 말하는데 당신 이게 문제인 것 같아 하는 이 충고의 말도 모든 게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일상생활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자가 어떻게 읽히시나요? 삶일까요? 사람일까요? 이 글귀는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생전에 쓰신 글귀입니다.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줄임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인생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조금만 더 봄이 올 것이다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강의가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행복을 조금이나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강의 끝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윤영섭이었습니다.